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의 보안 기술팀 리더를 맡고 있는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산막 보안 구축 지원을 위한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이제 그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2는 레드햇에서 시큐어 리눅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고요. 저는 이제 파트 1으로서 첫 번째 시큐어 유저 레퍼지터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시큐어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혹은 버추어 뷰를 할 수 있는 메타 디렉토리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큐어 오소라이제이션 API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큐어 유저 레퍼지터리인데요. 시큐어 유저 레퍼지터리는 이제 LDAP을 말합니다. LDAP은 라이트웨이 디렉토리 어세스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디렉토리라는 용어가 더 맞는데 이 LDAP이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더 유명해서 디렉토리 서버라는 그런 용어보다 이제 LDAP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유저 레퍼지터리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많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파일 형태를 이제 사용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유저 레퍼지터리 형태로서 이 두 가지 형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개발상의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개발상의 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렉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되면 뭐 인덱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토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 활동들을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디렉토리 서버는 구조 자체가 계층적이기 때문에 일정 그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계층적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검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한 10배 정도 통상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리드라든가 서치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트랜잭션 기능은 이제 LDAP 버전 3 프로토콜에서 이제 표준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LDAP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디렉토리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제 이 LDAP이라는 프로토콜을 개발단에서 보통 자바 베이스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JNDI라고 하는 이런 표준 이제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보통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디렉토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단순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LDAP이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유저 레퍼지터리로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레디우스라든지 뭐 아니면 VPN의 어떤 그 사용자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유저 레퍼지터리 이런 것들로도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AP이라는 표준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구축할 때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산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이제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때도 이제 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별도로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JNDA라고 하는 이제 표준, 그다음에 LDAP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C AP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된 코드 자체도 이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제, 그다음에 참조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뭐 데이터의 변경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LDAP 자체는 이 LDAP 스스로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히 스키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변경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복제와 참조 이런 것도 확대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스턴스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진정 의미의 24365의 무정지 시스템, 무정지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쭉 도식을 해 보면은 이제 중앙에 이런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렉토리 서비스는 그 별도의 솔루션 없이 서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하고요. 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에 이제 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LDAP이라는 표준 프로토콜로 자체적으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구조의 토폴로지라든 뭐 하든 뭐 이것이 이제 다 제품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공한 그 기능들을 실제 중앙에서 이제 통합 관리도 이제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용자 인증을 위한 다양한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이제 PKI, CAIRA는 이제 PKI 인프라죠. 그래서 PKI 인프라에서 이제 인증서를 저장하는 용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내에 사용자 저장소라든가 아니면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ERP, HR 같은 시스템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HR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임직원 정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까지, 심지어는 윈도우즈까지도 이제 그 사용자 정보를 이제 통합해서 이 LDAP 서비스에서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정보에 관한해서는 데이터베이스보다도 굉장히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동적으로 스키마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처럼 뭐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한다든가 데이터를 다시 재로딩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불편 없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트랜잭션 기반 네, 그럼 업데이트 한다든지 로그라든지 이러한 로그를 이제 적재하는 게 적합하고요. 이 LDA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보, 사용자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이제 그런 기술이고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비교는 했지만은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와 서치 관련된 이제 그러한 위주의 트랜잭션을 주로 처리하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는 계층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트랜잭션 위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항이 많은 경우,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로그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록되는 정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디렉토리 서버를 쓰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IBM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컨버지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는 이제 디렉토리 서버에 이제 보통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이런 패턴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의 양쪽의 장점을 모두 채우는 형태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개발하실 때 단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개발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디렉토리 서비스를 활용해서 개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듯 합니다. IBM도 이제 그 LDAP 디렉토리 서비스, 디렉토리 서버를 이제 제품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IBM의 LDAP 서버의 그 정식 명칭은 IBM Tivoli 디렉토리 서버입니다. 그래서 LDAP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표준 디렉토리 서버고요. 그래서 오픈 스탠다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스탠다드를 지원하고 있고 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API도 이제 별도의 API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JNDI를 활용한 소스라고 한다면은 소스의 변경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 쪽 사이트이긴 하지만 이 JNDI 요 스펙 사이트에서 관련된 그 자바 문서와 그 다음에 샘플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확인하셔서 이 JNDI를 가지고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C 언어 관련돼서는 제품 자체 내에서 C 클라이언트 SDK라고 하는 그런 그 툴킷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디플로잉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예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중앙에 이제 인증 디렉토리 서버를 이제 구축하시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증 서비스를 이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권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에 대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인프라입니다. 기초가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서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그죠? 데이터 동기화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골치가 많이 썩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요구사항이고요. 버처 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이제 기술이 메타 디렉토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메타 디렉토리는 일단은 통합 데이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방형 구조의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인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어떤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이 변경에 대한 동기화 부분을 용이하게 처리하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뭐 LDAP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파일, 그다음에 뭐 메인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패키지 여러 솔루션, 이들 간의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그 동기화하고 처리를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이제 메타 디렉토리 솔루션이고요. 근데 이제 그 유사한 솔루션을 보면 이제 EI 관련된 솔루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이제 커넥터 개발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EI 구축하기 위한 그 개발 공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메타 디렉토리는 이제 프리빌트된 이제 그런 구성과 프리빌트된 어댑터를 가지고 단순히 컨피그레이션만으로 이런 동기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 디렉토리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별칭을 붙일 때 라이트웨이트 그 EI, 그래서 뭐 LEI다 뭐 이런 식으로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EI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EI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 따로 있고 메타 디렉토리가 이제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메타 디렉토리 구현하는 거는 그렇게 대용량이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이 동기화의 복잡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요구되는 이제 그런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메타 디렉토리 그 솔루션의 컴포넌트를 보면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그 이벤트에 관련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을 받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제 커넥터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이제 어셈블리 라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동기화하는 이제 아웃풋을 내는 이제 그런 그 커넥터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파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커넥터라는 건 이제 프리빌트된 이제 그러한 그 대상 시스템과 연결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고요.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은 기본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서는 굉장히 다양한 파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디렉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BM의 그 솔루션 이름은 IBM 티볼리 디렉토리 인테그레이터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 커넥터나 이제 그 서버, 그다음에 파서, 이런 모듈들에 대한 그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터의 그 요소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LDAP,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할 수 있는 JDBC, 그다음에 여러 자바 API. 자바 API는 이제 다양한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NDI, JMS, JMX, 여러 가지 Q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원하고 있고요. OS 같은 경우에는 OS의 그 계정 데이터, 그래서 OS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 그룹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든지 FTP, SNMP, TCP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어플리케이션들, 뭐 여러 셉이라든지 도미노, 뭐 이런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뭐 IBM의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파일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파일을 지원하고 있고, 뒷장에서 어떤 파스워드들이 제공이 가능한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 HTTP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해서 뭐 DSML이라든가 뭐 SOAP 방식의 통신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SNMP,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 기반 FTP,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서 부분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제 대상으로 할 경우요. 이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CSV에서 이제 보통 엑셀에 이제 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텍스트 포맷이죠. 그래서 CSV라든지 뭐 DSML,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픽스된 형태, 예를 들면 이제 그 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띄어쓰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정교화된 형태로 이제 구조화된 이제 그런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HTML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LDIF,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씩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라인 리더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고요. SOAP, SPML, 뭐 스크립트, 뭐 심플한 이제 그 포맷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XML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파서나 커넥터들은 이제 제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레고 블록 짜듯이 그래서 이제 파일 커넥터를 이제 붙여놓고 CSV 파서와 XML 파서를 붙여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CSV 파일을 XML 파일로 변환하는 이런 간단한 데이터 동기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품 내에서 이런 동기화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별도로 하나하나씩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 자체 구사한 것이 하나의 어셋이 됩니다. 어셋이 돼서 실제 다른 프로젝트에 다시 재활용이 된다거나 함으로 통해서 굉장히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ecure Authorization API인데요. Secure Authorization API는 사실 표준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ISO 10181-3 권한 통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통제 모델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컴포넌트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리소스 매니저 및 폴리시 인포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을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고요. 보통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어떤 이제 보안 솔루션, 그죠? 보통 이제 접근 통제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권한이 뭔지를 권한 판단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판단에 대한 오소라이제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여기서 서비스를 받아서 예를 들면 권한이 true냐, 권한이 false냐에 따라서 실제 이 다음 액션, 뭐 요청을 이제 패스를 한다든지 요청을 드랍을 한다든지 하는 액션들이 이제 이 폴리시 인포스에서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그 요청하고자 하는 자원, 리소스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리소스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권한을 판단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은, 권한이 실제 저장되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권한 DB. 그래서 권한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사용자가 처음에 리퀘스트를 합니다. 뭘 리퀘스트 하냐면, 리소스를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리소스를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폴리시 인포서에서는 이 사용자가 이 리소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권한 서비스에 물어보게 되겠고요. 권한 서비스에서는 이제 이 권한 DB를 통해서 이 DB의 쿼리를 통해서
권한을 확인을 합니다. 권한을 확인하고, 권한을 확인해서 이제 이 사용자에게 이 리소스 신청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true냐 false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false면은 그냥 리퀘스트를 드랍을 하겠죠. 리퀘스트를 이제 드랍을 합니다. 드랍을 하고, 만약에 이제 true면은 이제 실제 이 리소스에 요청을 보내서 리소스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사용자한테 리스폰스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이 권한 통제 모델, 권한 관리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ISO 10181-3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이제 모든 그 접근 통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뭐 등등의 모든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나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IBM의 이제 Secure Authorization API도 마찬가지로 ISO 10181-3에 근거해서 이제 API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이제 Policy Enforcer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BM의 그 Secure Gateway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웨이도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thor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IBM Tivoli Access Manager for e-Business 라고 하는 제품의 Authorization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한을 저장하는 부분은 IBM Tivoli Access Manager for e-Business Policy Server라는 그런 그 컴포넌트에서 이 권한을 DB를 관리하고 생성하고 유지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인프라와 이런 표준을 가지고 이제 Secure Authorization API를 이제 제공을 IBM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API 샘플이고요. 이게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성한 그런 제공하는 API는 아닙니다. 그래서 IBM이 제공하는 Authorization API를 가지고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API를 이제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 표준화를 한 거죠. 개발 표준화. 권한에 대해서 개발 표준화를 한 겁니다. 개발 표준화. 그래서 실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이 각각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API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시게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권한 관리라는 부분이라든가 권한을 이제 개발해야 될 때 어떤 보안 요구사항, 보안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보안 관리 체계, 그 다음에 그 권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이제 그 API를 통해서 이제 그 보안 개발의 표준화를 이제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용자 유저 레파지토리는 이제 LDAP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LDAP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를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한 체계, 그죠? 표준 권한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자 정보, 사용자 그룹 정보, 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 담당자들이 공통 모듈에서 이 권한에 대한 그런 표준 API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을 하게 되고 각각 컴포넌트 개발할 때에도 그 권한 그 관련된 정보들을 그 개별적으로 이제 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중앙에 있던 어떤 사용자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룹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제 권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이 공통 서비스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도 똑같은 체계, 똑같은 보안 수준, 그 다음에 중앙 집중적인 관리, 그 다음에 감사,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 개발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보안 제품들, 그다음에 보안 개발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셔야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그 보안 표준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보안 수준, 산출물의 그런 퀄리티, 품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막
보안 구축 지원을 위한 시큐리티 라이브러리, Security Enhanced Linux 설명을 하게 될 한국 레드햇의 허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Security Enhanced Linux라고 하는 SE 리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SE 리눅스에 대한 접근 제어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SE 리눅스의 역사, 그리고 보안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이 SE 리눅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트러블슈팅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SE 리눅스가 동작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E 리눅스, Security Enhanced Linux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ecurity Enhanced Linux는 말 그대로 보안을 강화한, 리눅스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강제 접근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Security Enhanced Linux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드리고 많은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들이 이 SE 리눅스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안 접근 제어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DAC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DAC는 임의로 접근을 제어하는 임의 접근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소유자가 접근 제어에 대한 목록을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hmod, chown 명령을 이용해서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한다든지 파일의 접근 권한을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접근 권한으로 다른 사용자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DAC 방식은 전통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Mandatory Access Control이라고 하는 강제 접근 제어 방식이 있는데요. MAC라고 부르는데 이 DAC와 MAC의 차이점은 DAC의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 소유자가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이 MAC는 시스템이 접근 제어 목록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소유자가 권한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접근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접근 제어 방식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보다 안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SE 리눅스는 바로 이제 강제 접근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에 해당하는 정보보안기관인데 이 정보보안기관인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에서 바로 SE 리눅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SE 리눅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제어를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접근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커널에 통합돼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커널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커널 소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눅스를 토대로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 SE 리눅스 프로젝트는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채택이 되고 포함이 돼서 메인스트림 커널에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이 SE 리눅스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패키지에 포함을 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SE 리눅스에 관련된 소개 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SE 리눅스의 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NSA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E 리눅스
보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SE 리눅스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안을 이제 동작을 하는 그 동작의 주체. 동작의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주로 이제 파일이 동작을 받는 어떤 주체가 접근을 하는 대상들이 주로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이 되는 이유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모든 대상을 파일로 만들어서 간주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스페셜 파일, 디바이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셜 파일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서 디바이스 파일이나 뭐 소켓, 포트 이런 것들도 모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SE 리눅스 보안 모델의 가장 핵심은 이런 주체가 대상에 접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파일을 생성을 하거나 뭐 실행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그림으로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할 때 이 프로세스를 주체로 보고요. 프로세스를 주체로 보고 이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접근하는 어떤 이 행동을 보고 이 행동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하는 거는 보안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은 바로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에 접근을 할 때 이 보안 규칙의 내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접근을 차단하게 되어 있는 게 이 SE 리눅스의 기본적인 보안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E 리눅스에서 이런 보안 모델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파일들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모든 파일, 오브젝트, 모든 파일, 소켓,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하는데, 이런 모든 오브젝트와 파일들과 서브젝트, 프로세스라고 주로 이제 프로세스가 서브젝트가 되는데요. 이런 모든 오브젝트와 서브젝트들이 시큐리티 컨텍스트, 보안 문맥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파일 시스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확장 속성으로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유저, 롤, 타입, 센서티비티, 카테고리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시스템 언더바 U, 오브젝트 R, HTTPD, exec, S0, C0와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각각의 구분을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든 오브젝트와 모든 서브젝트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게 될 어떤 명령의 옵션들을 통해서 이 어떤 내용들에 대한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정책들이 담기게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시큐리티 컨텍스트,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이 정책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어떤 파일, 어떤 소켓이 어떤 타입의 어떤 내용의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어떤 변환에 대해서 프로세스의 전환, 그 다음에 어떤 접근에 대해서 그 허용을 하는 여부, 여러 가지 그 접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의가 이 보안 정책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etc 디렉토리 밑에 SE 리눅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타겟티드라고 써 있는데 정책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정책 이름 밑에 팔러시 밑에 팔러시.26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정책 파일은 바이너리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로 직접 보신다든지 하는 건 어렵고 별도의 유틸리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정책에는
지금 타겟티드라는 정책 이외에도 MLS, 스트릭트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존재하고 있고 시스템에 설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E리눅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명령어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getInforce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getInforce, enforce라는 뜻이 SE리눅스가 강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알려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etInforce라는 명령을 했을 때 enforcing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SE리눅스가 강제 상태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은 모두 차단이 되고 그런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의 사용 여부를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바꿔주실 때는 set enforce라고 하는 get에 반대되는 set enforce를 이용해서 바꿔주시게 되는 거고요. 명령어를 그냥 실행했을 때는 뒤에 적을 수 있는 argument, enforcing, permissive 또는 숫자로 1이나 0으로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드를 변환하실 수 있게 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번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제 모드에서 퍼미시브 모드로 허용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SE리눅스를 허용 모드로 바꾸게 되면 SE리눅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접근을 차단하진 않고 로그 기록만 남기고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허용 모드를 두는 이유는 허용이 제대로 접근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접근이 차단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허용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getInforce 명령을 다시 해보시게 되면 permissive라는 용어로 다시 시스템의 상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제 모드와 허용 모드는 시스템 동작 중에 언제든지 이 setInforce 명령을 이용해서 바꿔주실 수 있고 getInforce 명령을 이용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문맥,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여기 몇 가지 명령어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몇 가지 명령어들에 대한 맨 페이지의 일부분을 잠깐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PS 명령에서의 대문자 Z 옵션, LS 명령에서의 대문자 Z 옵션, 카피, 복사, CP 명령의 대문자 Z, 디렉토리 만드는 mkdir의 이런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이 옵션의 이름이 대부분 통일을 해서 다 대문자 Z라는 이름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문자 Z 옵션을 같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옵션과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매뉴얼에 나온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컨텍스트 포맷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또는 파일을 복사하거나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할 때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지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옵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컨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설정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 설정하실 수 있고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확인하는 보시는데 필요한 이런 명령어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컨텍스트로 확인한 이런 명령어에 대한 옵션은 기본적으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나 최근 나오는 리눅스 배포판에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요.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PS 명령의 Z 옵션을 같이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제가 왼쪽에 빨간색으로 약간 다르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레이블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Z 옵션을 줬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여지는 이 내용이 바로 아까 보셨던 시큐리티 컨텍스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시작하는 init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nit 프로세스는 init라는 타입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커널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커널 t 그리고 각각 데몬별로 데몬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몬 이름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의 타입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웹서버 같은 경우도
httpd_t 이런 형식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경우에서도 Z 옵션을 넣어서 보실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ls 명령어에서의 Z 옵션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권한은 앞에 나와 있는 그 파일에 대한 권한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누구 건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Z 옵션을 넣으시면 바로 이 부분이 더 나타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게 돼 있고, 특히 좀 중요한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는 섀도우 T, 어떤 실행 파일은 exec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로그 파일은 로그 파일대로, 그다음에 설정 파일은 설정 파일대로 각각 다른 형태의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은 다 대부분 동일한데 주로 타입 부분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요. ls 명령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는 이런 권한 이외에도 권한을 검사하는 것 이외에 바로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ELinux 보안 정책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파일은 www 밑에 HTML 밑에 있는 이 테스트 .html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디렉토리 안에는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웹서버의 기본 문서가 제공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접근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파일에 약간 다른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파일을 임의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ttpd sys content t라는 이름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파일은 tmpt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을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이 링크스라고 하는 텍스트 기반의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 웹서버가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고, 웹서버를 텍스트 유틸리티로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 2.ht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입을 약간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웹서버가 이런 형식의 타입의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정책에 위반이 되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이 접근을 했을 때 이 파일 테스트 1.html은 접근이 용이하지만 테스트 2.html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접근을 할 수 없는 파일 포맷을 가지고 있는 파일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DAC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아더에 대해서 읽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파치 웹서버가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SELinux가 동작할 때는 이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더 검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안 위배 사항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접근이 차단돼서 이 페이지를 보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스템에 이제 로그로 기록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로그가 기록되는 바로그 메시지스 파일에 보면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이 위반 사항은 SE 트러블슈트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 보안 침해 사항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이 SE 트러블슈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SELinux로 인해서 접근이 차단된 경우에 이거를 트러블슈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SELinux가 HTTPD 프로세스가 이 파일을 접근하는데 에러가 생겼다,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 왜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SE Alert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 이벤트 코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별도의 명령어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의 원래의 로그 메시지는 audit.log에 실제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원래 로그 메시지에 AVC 타입으로 되어 있는 로그 엔트리를 보시게 되면 실제 커맨드, 실행한 커맨드와 접근한 파일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파일 시스템 아이노드 번호, 접근한 컨텍스트에
시큐리티 컨텍스트 접근을 받은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audit.log는 직관적이지 않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바로 그 메시지스 파일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로 그 메시지스에서 알려주는 이 SE Alert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 Alert 명령을 바로 그 메시지에 나타난 SE Alert -L 해서 시작하는 이 명령을 실제로 실행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메시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로그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그 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차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접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파일에 대한 기본 레이블이 HTTP sys content t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써서 접근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대로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됐던 그 파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로그의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보시게 되면 타입을 바꿔서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고 타입이 다르게 돼 있지만 정책을 변경해서 원래 정책적으로 접근 못하게 돼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오디트 로그를 분석을 해서 오디트 allow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이 접근이 차단당한 접근 내용을 가지고 허용하는 규칙을 만드는 그런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로컬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스템에서 이 접근에 대해서 허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E 리눅스를 많은 시스템 관리자나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몇 번 시도를 해보시면 이 SE 리눅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시스템보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명령을 통해 실제로 실행을 해본 겁니다. 리스토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차단했던 파일에 대해서 명령을 실제로 고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고요. 이 명령을 시도했을 때 잘못된 타입으로 되어 있던 내용이 접근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을 시키고 나면 이 LSZ 옵션을 통해서 다시 바뀌어져 있는 새롭게 바뀐 그 보안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한번 시도했을 때 이제는 그 컨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HTTP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 서브젝트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접근할 때 보안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보고 검사를 수행을 해서 접근할지 말지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예들을 봤을 때 이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HTTPDT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 파일 HTTPD syscontentT라고 되어 있는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책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읽기 권한을 허용했을 때만 접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런 접근에 대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커널에서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권한을 주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커널에서 차단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용된 내용에 대해서만 접근이 되도록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모두 정책의 파일로 존재를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웹서버 HTTP 프로세스만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이런 컨텍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파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동작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에 접근할 때는
모두 이 보안 정책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원치 않는 접근이 시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안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SE리눅스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부족한 보안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커널에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SE리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레드햇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자료나 SE리눅스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나와 있는 URL을 참고해서 SE리눅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SE리눅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